인문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보바리 부인은 프랑스 작가 귀스타브 플로베르가 1857년에 쓴 소설로서 한 여인의 이상과 그에 대한 환멸, 절망에 빠지는 과정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럼 보바리 부인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적 사랑을 이제 얘기를 하려면은 낭만주의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죠? 낭만주의라는 거는 이제 오전반에서도 우리 정리하기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고전주의, 낭만주의 얘기를 이제 좀 하셨는데 이제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를 이제 들고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낭만주의는 고전주의에 대한 반동이잖아요. 반동이라기보다는 안티테제죠. 안티테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주의는 통상 낭만주의에 대한 또 다른 반동으로 왔다고 보고, 그러면 고전주의적 세계관은 통상적인 어떤 서구적인 인식 체계에서 세계와 나로 볼 때 세계와 나가 통일됐다고 보는 게 이제 고전주의적 세계관인데, 이제 낭만주의 세계관에 가서는 그 두 개가 분리가 되죠. 세계와 나 사이에 시면이 생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면을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정이나 나의 도전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상정하고 무모하게 덤벼가는 세계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낭만주의적인 사랑은 이제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보바리가 아니고 마담 보바리의 사랑은 그러니까 낭만적인 사랑이죠. 낭만적인 사랑인데, 다만 이제 플로베르의 이 소설은 왜 사실주의냐? 낭만주의에서 사실주의로 넘어오게 되면은 같은 방식으로 세계의 분열을 인정하지만 나의 무기력을 인정을 해요. 나의 무기력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고전주의적 세계관에서는 세계 속에 나가 통합되어 있어요. 세계 속에 나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조화롭고 정열되어 있고 불편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귀속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낭만주의나 사실주의에는 귀속감이 사라져요. 귀속감이 사라지고 낭만주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의 세계를 믿는데, 사실주의의 세계에서는 가능성이 부인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목도하는 그런 현실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와 나의 분열 속에서 세계가 나를 장악하는 구조. 그게 이제 마담 보바리의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지만 사랑의 전개 방식은 사실주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걸 사실주의적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어떤 낭만주의에 대한 사실주의의 어떤 전범을 세웠다, 이렇게 한 것으로도 이제 바라볼 수 있지만은, 이 문학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했던 이걸 통해서 남자의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고, 윤리의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냥 하나의 문학이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나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속에서 등장하는 거는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어떤 사회 구조 내에서 인간의 소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 사회가, 그러니까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있고, 프랑스 역사에서 사학가들 계시죠. 프랑스 혁명에는 이제 두 번의 그 중요한 혁명이 있죠. 이 10월 혁명하고 2월 혁명하고 두 번의 혁명이 있고, 다음에 파리 코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이 제5공화국이죠. 그 과정까지 쭉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2월 혁명 이후에, 결국은 루이 보나파르트가 권력을 가져가는 허망한 결말. 예를 들어 지금 선거로 얘기하면은 촛불 들고 열심히 했는데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시츄에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요 당시 혁명을 주제로 책을 하나 써요. 루이 파르트의 뭐에 관한 뭐라고 길지 않은 책을 하나 쓰는데, 아무튼 이제 시대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격변과 그리고 허무한 결말 같은 거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부르주아의 대두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되면은 이게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산업이 어느 정도 고도화하면서 부르주아의 위치가 확고해지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계급적인 구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대립도 격화하고, 그 속에서 처음으로 인류가 이제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래 자본주의라는 형식을 처음으로 대면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속에서 인간이 겪게 되는 소외를 보는데, 거기서 가장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부르주아도 아니고 프롤레타리아트도 아니고 뿌띠부르주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정된 인물들은 아까 지스탱 거기는 하층민이에요. 그러니까 뭐 프롤레타리아트에 가까운, 왜냐하면 노동자가 아니니까 프롤레타리아트로 분류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층민이고, 그러니까 당시에 중간 계급들이죠. 여기 마담 보바리나 또 로돌프 레옹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중간 계급인데, 하층민들에서는 물질적 적자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어렵게 표현하면 이 신분 상승이나 비교 자체가 없고 현실에서 허덕허덕하지, 아까 누가 표현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불안도 없고 어떤 신분 상승 욕구도 없고 로맨스도 없죠, 거기는. 근데 부르주아들은 또 다른 무심함들이 있는데, 부르주아들은 이제 그전 시대에 귀족들이 갖고 있던 위치를 통합하면서 같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들은 독특한 자신감과 지배계급이라는 그 권위 때문에 무심함으로 자신들에 대한 지위에 대한 어떤 버텨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허세일 수도 있지만, 그 허세 자체가 갖는 그 뭐라 그럴까, 편안함과 그 다음에 범접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아까 어느 여학생이 누구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별게 없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표현해주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그 지배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중간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을 대상화해요. 누구나 대상화하지만 중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대상화는, 지배 계급이 자기를 대상화해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불안해하는 것을 감당을 못해요. 그거는 모양이 빠지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중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대상을 하면서 항상 상류 계급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하층민에게 따라잡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여러 질서가 도입되면서 이 기존의 어떤 그 로맨스 이런 거와 달리, 여기서는 사실주의적이라는 소설을 얘기하는 거는 자본주의적인 질서 속에서 소외되는, 이중으로 소외되는 거죠. 여기는 여성으로서 소외되고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서 소외되는, 이중으로 소외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가 쭉 봐왔던 것 같이 존재의 문제를 이제 파헤치고 있는 거죠. 답이 있냐 하면 답은 없죠, 물론. 답은 없는데, 이 구조에서 흥미로운 건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구조는. 그래서 그때에 정초되기 시작한 자본주의적 질서 구조, 그 다음에 중간 계급이 갖고 있는 불안과 대상화의 문제, 거기서 파생되는 쫓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유효하다. 그래서 그것들을 탈출하는 방식은 사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샤를르 맞나요, 이름이? 샤를르 같은 거기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자신의 불안을 탈출하잖아요. 불안을 못 느끼는 방식으로 불안을 탈출하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한 200년이 다 돼가는, 아직 200년은 안 됐지만 다 돼가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모습을 또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일종의 고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관점들은
이것을 연애학의 관점에서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뭐 남자들의 유형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뭐 남자에 관한 에세이 여자가 보는 얼마 전에 뭐 선거 관련해서 대통령 후보가 남자친구라면 해서 누가 썼던 글이 잠시 돌았다 그러던데 뭐 제목만 봤어요. 읽어보진 않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나의 뭐 재밌는 글쓰기용으로 쓸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문학이 제시되는 아까 말했던 이쪽과 저쪽 간의 다리 걸침 속에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뭐 자고 오면 하는 이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그 모습을 문학적 형식으로 그리고 소재 측면에서는 뭐 연애라는 방식,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욕구, 욕망이라는 측면에서 드러냈다는 거는 이제 프로베르의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장점이죠. 감정교육 책이란 책도 이제 이 책처럼 이제 그 장시간에 걸쳐 그런 걸 다루는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더 본질적으로는 아까 한 사람 중요하게 취급된 사람이 레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아까 말했던 자본주의적인 어떤 욕망 구현 장치의 촉매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를 설명할 때 시장 얘기를 하지만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는 공정한 시장은 없다는 거거든요. 공정한 시장은 없고 항상 만들어진 시장이 존재하는데 그 만들어진 시장은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급자들이 우선하고 그 속에서 욕망이라는 허위 수요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가 필요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이상적인 시장으로 대체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곤 하는데 그게 이제 거기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자본주의적인 소비 양태죠. 소비 양태고 그게 그러한 양태가 이제 미국에서 넘어가면은 베블렌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제 좀 주목받지 못한 사회학자지만 소스타인 베블렌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에서 이제 베블렌 이펙트라는 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넘어가면 미국에서 아마 19세기 말 정도로 기억되는데 이제 베블렌으로도 이어지고 하는 자본주의 시대가 전개되는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식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적인 근본적인 소외가 중간 계급이 갖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소외가 있을 수 있고 여성으로 소외를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자본주의적 소비자로서 겪게 되는 소외도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뭐 그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사채업자를 통해서 겪게 되는 뭐 흔한 괴로움 그다음에 자살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사채업자와 관련된 이 자본의 증폭 방식은 자본주의적이지만 사채업자 자체는 자본주의적 현상은 아니죠. 그건 고래 이래로 있었던 현상이니까. 그렇게 이 책을 뭐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